족발? 아니 노란 머리. 파마하고? 아니 그냥 노란 머리. 노란 머리로 유명했었던 사람. 걔랑 누가? 그 가사 전에 이름 뭐였지? 맞아, 걔도 좋고. 여러분 오늘은 2시부터 수업을 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3엔드부터 풀로 이제 시청을 했단 말이야. 3엔드부터 하는데 잘하는데 약간 이 블랭크 엔드 날 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 하더니 아 저렇게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또 뒤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9엔드에서 2점 주고 1점 차이에서 10엔드에서 그러면 끝나나? 했더니 또 마지막에 샷이 그따구로 가가지고 이제 연장전 가서 졌나보다 하고 이제 괴로워하면서 봤더니 또 마지막에 또 이기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너무 일찍해요. 마지막 샷이 진짜 끝장나지 않았냐? 오. 아니 사실은 우리나라가 던지는 그 제일 마지막 샷 말고 바로 앞에 일본이 던지는 샷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거기서 그냥 걔가 던지고 성공 못해서 그냥 거기서 경기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첫 번째 위치에다 갖다 놓대. 아 대단해.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스킵이 던질 때마다 정말 열심히 봤어요. 예쁘게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는데 컬링도 잘하대? 그래서 자, 뭐 그건 그렇고 내일이잖아. 내일 오전에 나 내일 오전에 9시 반부터 수업이 있는데 그래요. 슬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중계 화면 여기 딱 이런 거 없나? 에이 자꾸 그러지 마. 내일 수업 있어요. 1시 50분 똑같은 시간에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내일은 뭘 할 거냐면 오늘 요 지구 시스템 하고 여기 있는 문제 같이 풀 거거든. 그거까지 풀고 내일은 뭘 할 거냐? O2에 보면 또 지구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또 안 주려는 줄 알고 막 뺏어갔죠. 보시면 접어도 놨어. 세상에 지구 시스템 그리고 직권의 변화 해가지고 내일은 O2로 가져오면 돼요. 내일은 O2로 가져오면 되는데 117페이지까지 풀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117페이지까지 풀어서 여기 접어놨는데 문제는 안 풀었다? 그래요. 117 뭐 O2 갖고 왔으면 한 번씩 이렇게 책을 펴보시고 야 이거 앞에 단원도 왜 안 풀었냐 이거 역학적 시스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내일 역학적 시스템이랑 지구 시스템이랑 이 두 개의 단원을 좀 보도록 하죠. 역학적 시스템은 80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80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17페이지까지 이렇게 37페이지에 대해서 내일 O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안 풀어오면 질문할 거 없다. 들었냐? 안 올 거냐? 안 올 거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못 오는 게 뭐 있어. 확 놀러 가려고 이 친구들. 안 되겠어. 혼나야 되지. 자, 세진이 왜 안 오지? 싫어요. 117페이지까지. 뭐 무조건 희귀야. 무조건 희. 응? 자, 그래서 오늘은 45페이지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하죠. 됐어. 7명이면 다운셈이지 뭐. 이런 분필을 안 가져왔군. 수업하기 힘드냐 내일? 레알? 그래요. 내일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고 3월 1일은 뭐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45페이지를 보세요. 45페이지. 자, 오늘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지진 그리고 화산 이런 뭔가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상황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지진. 지진이면 영어로 뭐죠? 지진은? 지진. 그렇죠. 어스퀘이크가 되는데, 예, 퀘이크가 짜내는 거 아니야? 짜내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죠. 예, 지구가 흔들린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탄성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뭐 이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진을 느껴본 적은 딱히 없겠죠? 지진 느껴본 사람 감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죠. 그쵸? 뉴스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됐어. 우리나라라고 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이 남한인데 이쪽 포항 울산 근처에서 열심히 요즘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있잖아. 지진이 진짜 되게 무섭대. 실제로 느껴보면. 나도 못 느껴봤는데 진짜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말로만 들어가지고 사실 잘 감은 안 오는데 얘가 지진이 일어나는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층이 생길 때 단층이라는 게 뭡니까? 층이 끊긴다는 거지. 끊기면서 뭐 막 여러 가지 배웠었잖아. 정단층, 역단층, 그 다음에 뭐 변환단층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배웠던 그런 단층 같은 것들이 생길 때 땅이 계속해서 힘을 받는 거야. 미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당기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받다가 처음에는 버티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게 쌓이고 해서 한계가 넘어가면 뚝 끊기면서 단층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지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화산이 일어날 때,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화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도 그쪽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잖아. 솟구쳐 올라오다 보면 그 아래쪽에 공간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형이 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지하 동굴의 붕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원인이 있어. 사람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발로 이렇게 구르면 지진이 나나? 그건 아니고 미국에서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 그리고 50년대, 60년대까지도 핵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 핵 실험 되게 많이 했는데 미국의 네바다라 그래서 진짜 완전 사막밖에 없고 사람이 뭐 몇십 킬로미터에 한 명 살까 말까 한 그 정도로 황량한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핵 실험을 되게 여러 번 했어.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사실은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 북한에서 요즘 뭐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 이쪽에서 이제 핵시설이 있죠. 핵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핵실험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인공 지진이 이렇게 관측이 되고 그러기도 하죠. 사람도 지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사태나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거 뭐 뉴스 같은 데서 봤니? 나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베 대지진. 일본이 워낙 지진 많이 나는 나라잖아. 고베 대지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여기 이런 데 보면 이제 고가도로라고 해서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툭툭툭툭 세워가지고 위에 또 도로 있는 거 있잖아. 네. 이중으로 이렇게 도로 돼 있는 그게 얘가 휘가닥 넘어갔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얘가 털썩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사진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는데 그런 식으로 지진이 난 경우에 도로 같은 것들이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저 친구도 지진을 느꼈나 봐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 또 그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일본 사례를 들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날 때 그것도 사실은 첫 번째 원인이 지진 때문이었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왔고 쓰나미가 오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 시설을 박살을 낸 거지. 그래서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서 애가 전기 시설이 있어야 걔를 갖다가 냉각시키고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소 날아갔죠. 실제로 그 수소 경납고 하나 빵 터져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날아가고 연기 펄펄 나고 그 연기가 사실은
수증기야, 수증기. 수증기인데 수증기 안에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편서풍대에 있다는 게 고마웠어. 요즘은 안 고마워. 그렇지 않니? 위도 30도부터 6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대라 그래서 1년 내내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죠. 쭉쭉쭉쭉 불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일본이 요렇게 있잖아. 요만한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터졌으니까 그러면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요즘 들어서 중국에서 뭘 보내요? 자꾸 이상한 똥 같은 먼지를 왕창 보내죠. 그런데 이 편서풍대에 있다 보니까 계속 중국에서부터 날아온 먼지를 우리가 다 마시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후쿠시마 얘기하다가 왜? 자, 그래서 쓰나미 요거 무슨 뭐 짤방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본 적 있니? 막 이렇게 막 바닷물을 이렇게 덮쳐오는 거? 쓰나미가 보통 뭐 한 8m, 10m만 덮쳐와도 굉장히 큰 쓰나미라 그래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 지진 났을 때라든지 그런 큰 피해 있는 건 한 3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야. 30m. 30m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여기 유승 여기 9층짜리인가 그렇지 아파트. 요 아파트 높이 정도. 이 정도만한 파도가 슝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한 8층, 9층 높이 정도 돼. 30m 정도면. 그만한 파도가 싹 몰려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게다가 그 무슨 뭐 영화 해운대인가? 그거 봤니? 해운대라는 영화? 거기도 이제 쓰나미 몰려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은 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물의 압력이 생각보다 엄청나서 뭐 당연히 버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려가면서 부딪히는데 뭐 건물들 이런 데에도 아주 무지막지한 속도로 이제 갖다 박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뭐 사람만 그러겠어? 자동차니 뭐니 뭐 아주 그냥 다 쓸려가서 건물도 작살이 나고 게다가 이게 물에 쓸려 내려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 흙탕물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라 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냥 쓰나미 10m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피해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30m짜리 파도가 몰려온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에서 30m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은 안 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걔가 물이 들어오면서 애가 처음에 워낙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튕겨 올라서 사실은 해안가에서부터 뭐 수백 미터까지도 들어가서 휩쓸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30m짜리 파도가 몰려온다. 그 정도 되면 월드컵 경기장까지도 몰려오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그 정도가 아마 될 거야. 월드컵 경기장 정도면 아마 해발 고도로는 한 50에서 60m 정도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가야지 바다가 있잖아. 거기서도 그 정도까지도 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진재해 대비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을 의무화했어. 의무화한 지가 지금 한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되긴 돼 있는데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사실 그 다음 문제긴 해요. 그 다음 문제긴 하고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 지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날 리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진짜 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경북 쪽에서 주로 많이 나고 있지만 언제 확대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 왜?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거든. 느껴야지. 자주 있는 일이어야지 연구를 많이 할 텐데 그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인력이 많지는 않아요. 일본은 뭐 일상이니까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자연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지진재해 대비 방법을 보면 지진 관측과 분석, 내진 설계와 보호시설, 지진 조기 경보 기술, 지진재해 관리와 복구 시스템 등이 있는데 어쨌든 단기 예측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거의 뭐 하늘에다가 물어보는 거나 맞추는 게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산. 화산은 조금 더 먼 얘기로 느껴지는데 지하에서 생성된 고온 고압의 마그마가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을 화산이라고 한다. 뭐 아마 사진이라든지 뭐 TV에서 이렇게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뿡뿡 뿜어져 나오고 연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막 시뻘건 불길이 막 쫙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뻘건 게 막 흘러내리고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마그마라고 여기 나오는데 굽네 치킨에도 마그마 소스 있죠?
자, 마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용암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마그마와 용암은. 이건 영어고 이거는 한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두 개는 같다. 손. 뭐 보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같다 아니면 다르다니까. 1번 같다. 나는 같다고 봐요. 아무도 없냐? 그래. 자, 2번 나는 다르다고 봐요. 투표 따위는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냐? 달라요. 달라요. 왜? 거기 뭐 써있냐? 네. 아, 그래요. 뭔가 써있군요. 어디 써있는데? 여기 왜 여기 오는? 아유, 훌륭해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가 사실은 조금 달라.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땅속에 있었던 녀석이라는 거는 공통점인데 걔가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마그마 빼기 용암을 하면 화산가스가 나와. 뭔 소리냐? 원래 마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용암에다가 화산가스를 같이 갖고 있었던 녀석이 마그마고 땅 바깥으로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기체들이 슉슉슉슉 날아가고 나면 남은 나머지 부분이 용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더 이상하네. 마그마가 가스랑 액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그리고 땅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화산가스가 날아가고 나면 그걸 용암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아마 옆에도 있을 것이야. 자, 그래서 화산의 피해라고 하는 거, 화산 쇠설류. 예,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화산 쇠설류, 그리고 화산 이류. 이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쇠설류, 이류. 인류 그 밑에 이류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이 화산 쇠설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산재 같은 것도 있잖아. 화산재 걔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산진, 화산재, 화산탄 뭐 이런 것처럼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하면은 먼지라 그래서 화산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먼지 진짜 써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크면 화산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조금 더 커져가지고 거의 돌멩이 사이즈가 되면 화산탄, 석탄 할 때 그 탄처처럼 화산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산진, 재, 탄, 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얘네들을 다 모아서 화산 쇠설류라고 해요. 쇠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쇠설 종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막 날아오게 되면은 뭐 이제 화산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서도 얘네들이 막 날아와요. 근데 일단 화산탄이면 그래도 거의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손바닥 사이즈만하게. 이런 돌들이 막 우르르 날아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와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뭐 죽기만 하겠어. 차도 막 박살나고 집 창문 뭐 다 깨지고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 이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화산 이류, 이가 뭐냐면 진흙 이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라고 할 때 인니라고 표현하잖아. 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쓰는 니자하고 이자, 이 글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자를 써주면 좋겠는데 제가 한자를 잘 쓰기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진흙 이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화산에서부터 나오는 진흙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점성이 있도록 물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흘러내리는 녀석이야. 걔는 이제 분화구 해서 탁 튀어서 날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화산 이류, 그거를 화산 이류라 그래.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 뜨겁겠죠? 엄청 뜨거워요. 화산에서 나왔으니까 뜨겁겠지.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햇빛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화산진, 화산재,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입자가 좀 작은 애들이란 말이야. 작은 애들이다 보니까 뿜어져 나가면 멀리까지 가. 바람을 타고 이제 막 멀리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쫙 퍼지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어.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 아이고 추워라. 갑자기 추워지겠죠.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식물들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얼어 죽고, 식물들은 햇빛을 못 받아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죽었어? 그럼 동물들은 먹고 살 게 없네? 먹이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동물이 멸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룡들이 살던 시절, 그때 뭐 화산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혹시나 이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다 얼어 죽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공룡이 없어진 설의 여러 가지 설 중에서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쭉쭉 떨어져요.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땅으로 다 내려앉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워낙 가볍다 보니까 바람 타고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야. 굳이 이렇게 땅에 내려앉지 않고.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고 작물의 생장을 저하시킨다. 그래요. 햇빛을 가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화산이 꼭 피해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화산이 도움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온천 짱이죠. 온천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온천도 생기고 근처에 온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화산재, 화산진 이런 것들이 사실 땅 속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땅에 내려앉잖아? 그러면은 은근히 또 이게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애들이 날아와서 쌓이게 되면 도움도 좀 될 수 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지열은 온수 공급이나 난방에 이용할 수 있으며 화산 지역의 온천과 독특한 지형은 관광지로 이용을 한다. 우리 여기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옛날에 화산 분화가 있었던 거죠. 화산 분화에 의해서 이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분화구가 이렇게 메워지면서 물도 이렇게 들어가서 호수 비슷한 것도 이렇게 생기고. 백두산 가봤나요? 아니 가까우니까 한라산 가봤나요? 꼭대기에도 가봤나요? 전 아직 안 가봤는데 한라산 뭐 백록담에 이렇게 뭐 물도 이렇게 좀 있고 그렇다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래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더 이상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화산으로 분류가 되죠. 화산이 활화산,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분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분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화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휴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쉬고 있다. 그래서 휴화산. 그리고 앞으로도 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미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사화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우리 이 한라산 같은 게 사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은 휴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아직 거기는 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뭐 지구 종말론 같은 것들이 보통 막 지진, 화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종말론에서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데 거기에 백두산이 분화할 거라는 그런 썰도 있긴 있더군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요. 뭐 지구 전체적으로 추워지는데 어디로 도망가? 그러겠죠? 에휴. 그런데 그게 하나만 분화하는 게 아니라 화산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뭐 열 몇 개씩 한꺼번에 분화를 시작하면 정말로 지구 종말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있고. 근데 가끔씩 뉴스 보면 뭐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뭐 분화가 시작됐다라든지 유럽 어디에서 분화가 시작됐다든지 그런 뉴스 보잖아. 근데 그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일어나는 정도까지고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없고. 그 전에 유럽에서 분화 한번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막 공항 폐쇄되고 그랬던 적도 있어. 먼지 때문에 비행기가 거기 착륙도 못하고 뜨지도 못해가지고 그 나라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북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랬었죠. 자,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라고 해서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을 뭐라고 할까요? 화산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걔네 둘이는 서로 어떻다는 것이야? 거의 일치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둘 다 쌓여있는 곳이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화산이 일어날 가능성 높고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근처에 있는 데는 환태평양 주산대,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해서 다른 말로 불의 골이라고도 부르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군요. 중학교 때 다 나왔던 내용이야. 사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야. 자, 그래서 분포, 지진대와 화산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데, 갑자기 판이라 그러면 판구조론이 이제 기억이 나겠죠. 판구조론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대륙이동설. 둘 다 이름은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개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축구공에서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기워서 축구공을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지각이 누덕누덕 되어 있다는 게 판구조론.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놓여 있는 대륙이라는 것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대륙이동설이잖아. 그렇죠? 중학교 때 아마 이것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주장했었죠? 대륙이동설?
사람 이름 갑자기 배씨였는데 기억 안 나냐? 베게너라는 양반이 배씨라고 해서 베게너라는 양반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뭐 요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은 대략 한 2, 3억 년 전에는 대륙이 어떻게 됐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대륙 이름은 판게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그래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데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10개 정도 된대요. 10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멘틀이 유동성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판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 대륙 이동설이 되는 거죠. 각각의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 야, 이게 일단 구조론까지 됐고 그 다음에 판의 경계,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크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세 가지로 된다고 해요. 그러면 수렴, 발산, 보존 요 세 가지잖아. 거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수렴, 발산, 보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네들의 단어 뜻을 한번 생각해보면 수렴이라는 게 하는 거 어떨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뭔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모일 때 모이면 그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할 때. 즉 판과 판 사이가 만나서 얘가 서로 둘 중에 어느 쪽 한쪽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의 둘이 서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쪽이 이제 수렴형 경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산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펼치고 막 내뿜고 막 그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 경계가 아까 수렴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쪽 방향으로 서로 밀어붙였다면은 이번에는 그 경계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애들이 발산형 경계가 된다는 거죠. 보통 발산형 경계인 경우에 이렇게 밀어지면은 이 중간 부분이 비게 되잖아. 그렇죠? 서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땅 속에 있던 녀석들이 막 솟아나와요. 솟아나와가지고 뭐 용암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판이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주로 발산형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이제는 서로 이렇게 밀거나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뭐 새로 생기거나 뭐 그럴 것 없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틀리는 거야. 뒤틀려서 서로 그런 애들이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거기 밑에 이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해령, 열곡대 이렇게 써 있는데 해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다 밑바닥에 보면은 바다 밑바닥에도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다 그래. 육지처럼 그렇게 생겼거든. 바다 밑바닥도. 그 중에서 이제 산에 해당하는 거지. 육지로 치자면 산인데 바닷속에 이제 산맥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올라가서 바다 면이 쫙 평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산이 있다고. 산이 있는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애들, 그 부분을 해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요런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이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땅속에 있던 녀석들이 술술술술 올라오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해령, 그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은아, 잘 듣고 있죠? 그래요. 자,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에 형성되고 멘틀 대류가 상승. 멘틀이 요 밑에서 지각 밑에서 대류하다가 올라오는 부분. 이쪽에서도 올라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솟구쳐 올라서 밑에 있던 녀석들이 술술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 해양판의 발산으로 생긴 지형이 해령과 열곡이다. 그리고 대륙판의 발산으로 생긴 지역이 열곡대다 라고 하는군요. 화산활동 및 천발 지진이 활발하고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런 육지에 있으면 열곡대라고 부르고 바다에 있으면 해령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달라요. 거기서 새로 땅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새로 땅이 생겨나고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면 이제 수렴은 서로 만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두 가지가 또 나눠지네. 그렇죠? 얘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섭입형 경계랑 섭입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충돌형 이렇게 수렴하는 경계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게 되는데 섭입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게 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나. 이게 용어를 보니까 섭, 입, 뭔가 용어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들어가다 할 때 그 입구라고 할 때 그 입자거든.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게 되면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륙지각 아래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갈 때 그 그림에 보면은 어떤 거에 해당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부러졌어. 대륙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더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해양지각. 그러면 해양지각이 지금 대륙지각 아래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륙지각은 상대적으로 위로 점점 솟아오르게 되고 솟아오르는 곳에서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냐?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너 어디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다 보니까 마찰이 해가지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터지면은 보통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틈이 갈라진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마그마도 이제 소시탐탐 올라가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랑 화산이랑 뽕뽕이 이제 나오는 화산이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요게 이제 일본이지, 일본. 딱 일본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게 돼요. 그게 섭입형 경계고 그다음에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건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이번에는 대륙이랑 해양이 아니라 두 대륙이 서로 밀면 이제 힘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네가 올라가라. 아니야. 내가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누가 더 아래로 내려가느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서로 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솟아올라요. 솟아올라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는 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이런 애들이 대륙판이랑 만나서 서로 밀어붙이다가 힘싸움하다가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섭입형, 충돌형 두 가지가 있어요. 섭입형은 해양지각, 대륙지각 만나는 곳이니까 주로 이제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전부 다 해구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런 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특징은 천발에서부터 신발 지진. 천발은 얕은 곳에서, 신발은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지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진 생기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죠. 근데 충돌형 경계는 대륙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다 보니까 애가 쑥 솟아오른단 말이야. 솟아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양지각이 얇잖아. 해양지각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데서는 해양지각을 뚫고 쭉 바깥으로 나오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쉬운데 대륙지각, 대륙지각은 둘 다 이제 두껍단 말이야. 두꺼운 애들끼리 서로 만나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화산이 뚫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변환단층이 이제 대표적인데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지역에 형성이 되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은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는 되긴 하죠. 유지는 되긴 하는데 얘가 마치 이렇게 무슨 그 호치키스로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찍 찢어진 부분을 호치키스로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림에 뭔가 좋은 그림이 있을 것만 같은데 제가 그려야겠군요. 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육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다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무슨 뭐 흉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이 요렇게 사이사이만큼씩 땅이 움직여서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게 땅이 이렇게 뭐 지그재그 모양으로 막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똑바로 있었던 녀석이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어긋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일렬로 해가지고 쫙쫙쫙 어긋나는 거지 땅이. 그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인데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자, 거기 보면 그림이 있긴 있네. 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변환단층이라 해서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얘가 해령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구멍 들어가는 곳에 해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걔네들이 원래는 일렬로 쫙 돼 있었던 거야. 일렬로 쫙 돼 있었던 거였는데 변환단층에 의해서 얘가 앞쪽은 왼쪽으로 가고 뒤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화산 활동은 없고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미국에 혹시 여행을 가보면 이런 거 관측을 하러 관측이 아니지 관광을 하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막 땅이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좋아요. 물론 저도 TV로만 봤어요. 아, TV에서 여행 가는 프로그램 저는 배틀트립인가? 뭐 그런 데서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봐가지고 잘 모르고 위에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보면 제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화산, 지진, 그리고 경계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아우, 여기 좋은 그림이 있군요. 어이. 자, 6번 문제를 볼 거예요. 그림 가에서 라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가에서 라의 판의 경계의 이름을 쓰라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해수면이 있지. 해수면이 있다는 얘기는 바다 쪽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을 보건데, 여기서 무엇에 해당하느냐면 서비평 수렴 경계. 대륙지각이랑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만나는 곳이고, 뭐 화산 발생하고 하는 걸로 봐서 가 같은 경우에는 서비평 수렴 경계라고 쓰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가 딱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서비평 수렴 경계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위에 있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따라서 뭐에 해당하느냐면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거기 그 갈라지는 부분에서 아래쪽에서부터 나오면서 새로운 땅이 생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얘는 해수면이 없는 걸로 봐서 육지야. 둘 다 육지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거야. 충돌형 수렴 경계. 대륙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높은 산맥 만드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보존형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뒤틀리는 그런 지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라 중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만 쓰시오. 그러면 신발 지진은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느 걸 써줘야 되느냐? 일단 그림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애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정도면 천발 지진이라고 봐야 되고 신발 지진은 이 아래쪽에서 더 깊은 곳에서 나면은 그걸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봐도 가하고 다 같은 경우에 신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있는데 나하고 라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고 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좌우로만 이렇게 뒤틀리는 거니까 나하고 라 같은 경우에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만 쓰시오. 그랬으니까 가하고 다 두 개만 골라주면 되겠죠. 어느 부분인지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도 좀 쳐놓으면 좋아요.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신발 지진이다. 신발 그러니까 자꾸 신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경계를 쓰시오. 그러면 뭘 써줄까요? 새로운 판 생겨나는 것. 그렇죠. 나가 되겠죠. 다음에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 경계를 쓰시오. 그런데 이 습곡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굉장히 높은 산맥들 있잖아. 얘네들 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려 올라가는 산맥. 그걸 습곡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정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들랑 고등학생 때는 좀 힘들겠지만 대학생이 되고들랑 꼭 히말라야 네팔 이쪽에 한번 갔다 와보는 게 좋아요. 저는 못 갔어요.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갔다 왔는데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는군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없는 판의 경계를 쓰시오. 그러면 자, 나랑 라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봐도 그래서 라가 답이 됩니다. 라.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7번. 지진대, 화산대,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당.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지진은 진원의 땡땡에 따라서 신발 지진과 천발 지진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데 진원의 깊이겠죠. 깊이에 따라서 깊으면 신발,
얕으면 천발 지진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진파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파는 그렇죠. 이 파는 무슨 상태의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 P파는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할 수 있죠. S파는 고체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며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느냐?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땡땡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며 멘틀 대류가 땡땡하는 곳이다. 그래요. 판이 생성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발산형 경계에서 판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는 어떻게 되는 곳이냐면은 솟아오르는 곳이야. 솟아오르는 녀석들이 어디 갔냐? 그림이 있었는데 솟아오르는 녀석 이렇게 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멘틀이 솟아오르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잖아. 그치? 올라왔으면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뭐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양옆으로 퍼지든지. 양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각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괄호 두 번째 거는 상승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5번에 수렴형 경계 중 해구가 생기는 경계를, 해구 아까 뭐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섭입형 수렴 경계라고 한다. 그리고 땡땡형 경계와 땡땡 수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 활동 잘 일어나지 않는 거 위에 가나다라 중에서 어느 거랑 어느 게 화산 안 일어났죠? 다하고 라하고 두 개가 일어나지 않았죠, 화산 활동이.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보존형 경계,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형 수렴 경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결국 앞에서 지진이랑 화산 열심히 얘기하더니 문제에는 다 무슨 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요 세 가지 특징으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조금만 쉬었다가 요 지구 시스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부터 어제부터 얘기했었던 뭐 기권, 직권, 수권 얘기 이런 거부터 지금 한 것 같은 판의 구조 관련된 얘기까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또 저건 또 빨간색이 됐어. 헐.
여러분 도망갔대. 여러분 47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림은 각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라는군요. 야, 47페이지를 보면 어떻겠니, 얘들아? 얘들아, 47페이지부터 12문제만 딱 풀고 집에 가도록 하자꾸나. 알겠죠? 챗. 자, 보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돼 있는데 뭔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저위도 지역은 어떤 것들이야? 덥죠. 더운 나라니까 당연히 수온이 제일 높은 녀석 25도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걔네들이 저위도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도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중위도 지역의 그 수온 그래프가 될 것이고, 4도 근처에서 있는 녀석이 고위도 지역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온 약층이 어떤 층이라고 했어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수온 약층은 윗부분에, 즉 수면에 가까운 부분에 더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차가운 바닷물이 존재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밀도를 생각을 해보면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층이라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층이 일부러 이렇게 열심히 섞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의 고위도에서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온도가 4도 근처에서 쭉 그냥 일정하잖아. 일정하기 때문에 뭐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누어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온도 변화만 봐도 그냥 4도로 쭉 일정하니까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저위도로 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했는데, 그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요 세 가지 층 중에서 어느 층에 영향을 미치죠? 제일 위에 있는 혼합층.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혼합층이 제일 두껍게 나타나는 층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위도 지역이 15도 근처에서 유지되는 구간이 꽤 두껍게 나타나고 있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위도로 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왜? 저위도 부근에서는 혼합층이 아주 조금만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 따라서 맞는 걸 고르라 그러면 기억이랑 니은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에 이제 기권 답은 3번이라고요.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와 높이에 따른 오존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층. A층이 뭐죠? 대륙권. 그렇죠. 대륙권. A층이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에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물이랑 공기랑 상호작용, 뭐 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증발해서 구름 생기고 비 내리고. 기억은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오존층이며 B층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기억 부분을 보니까 오존 농도가 꽤 높은 구간이야. 그렇지. 오존이 높고 그 다음에 11km 넘어서 50km 안쪽이니까 이건 오존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층에 속한다, 성층권에 속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D층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오존층의 영향이 크다 그랬는데, 오존층의 영향이 큰 거는 B층이지, B. 그치? D가 아니라 B층에 미쳐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쉽죠? 3번. 그림 가는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는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기억. 가에서 오존층이 있는 부분은 C층이다. 아유, 그럴 리가 있네. B층에 있죠? 그죠? B층에 있으니까 아니고, 나에서 연약권이 존재하는 부분은 F이다 라고 했는데, F가 뭐니? 멘틀이지. 그렇죠? 연약권은 멘틀 맞아요. 지각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약권은 멘틀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에 H의 구성원소, H라 하면 아마도 내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핵의 구성원소에는 철과 산소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 철은 맞는데, 그렇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니까. 산소는 지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맞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아유, 잘 푸네. 잘 푸네. 한 문제씩 이렇게 풀게 시켜야 될까 봐. 자, 4번 풀어보세요. 5번 풀어보세요. 설명까지 해보세요. 이런 거.
학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선생님 없냐?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냥 이렇게 줄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없어요. 느낌이 그래요. 학교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듣고. 자, 4번. 그림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좀 볼까? 보면 첫 번째,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려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고, 해저 화산 활동으로 원시 바다의 염분이 높아졌고, 염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 속에 있던 물질들이 자꾸자꾸 화산에서 꿀럭꿀럭꿀럭 나오니까 바닷물에 이제 녹아들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3번에 오존층이 생성되어 육상 생물이 출현하였다. 이 1번, 2번, 3번 사이에 인과관계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 순서는 이게 맞아. 1번, 2번, 3번이 맞고, 요 사이에 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번이랑 3번 사이에 2번 같은 경우 원시 바다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됐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단세포 생물 중에서도 이제 조류 같은 애들 있잖아. 조류, 새 말고 이제 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조류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번성을 하면서 걔네들이 뭘 했냐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로 바꾸고 산소를 막 내뿜기 시작을 한 거야. 산소가 대기 중에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걔네들이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산소랑 오존이랑 무슨 관계예요? 둘 다 산소 원자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 농도도 같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존층이 생겨났고, 오존층이 생겨나고 나서 드디어 육상 생물이 이제 살만하게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기억에 1은 비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라는데, 1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대요. 그러면 B 부분을 보니까 기권이랑 수권이랑 왔다 갔다 영향을 주는 거죠. B는.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네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니까 기권에서, 그리고 원시 바다가 형성됐으니까 수권으로 영향을 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니은은 2번은 A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직권에서 수권에다가 영향을 끼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직권에서 수권이면 C라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A라고 해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3번에 오존층이 생성돼서 해양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D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요, 해양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한 거랑 직권이랑 기권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생물권이랑 기권이랑 영향을 주고받은 A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될 것이야. 조류가 산소를 뿜어내서 대기 조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1번이죠. 자, 넘어가서 오호, 벌써 3분의 1이나 했어. 자, 5번. 그림 가는 탄소의 순환을 나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 과정이 어디 있나요? 보니까 탄소가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순환을 해요. 기권에서 직권으로도 가고 수권으로도 가고 생물권으로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가 과정이죠. 자, 가 과정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상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어. 지진이랑 화산, 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진이랑 화산이 아예 없냐라는 걸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아. 해저 화산 분출이라든지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는 부분인 것이야. 그래서 기억은 아니라고 골라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에 A에는 화석연료 연소, C에는 화석연료의 생성이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 연소라고 하는 건 사실 뭐가 되겠니?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배출을 하는, 혹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직권, 땅 속에 들어있던 화석연료를 꺼내가지고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기권에다 내보내는 거니까 일단 A는 맞는 것 같고, C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생물에 있던 탄소가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화석연료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결국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디귿 B, 즉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생물로 들어가서 탄소 중합체가 되는 거니까 이건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지. B는 생물의 호흡이 아니라 생물의 광합성, 특히 식물의 광합성을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러면 2번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각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와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기억. A는 A 보니까 이산화탄소에서 탄산수소 이온으로 바뀌는 그쪽을 나타내고 있죠. A.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 과정에 해당된다.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해. 그렇죠? 이 탄산수소 이온은 뭐야?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로 녹아있는 수권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기억 같은 경우에 설명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유기화합물로 들어가는 그 화살표 중에서 C 옆에 있는 화살표 그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요. 니은에 B는 탄소가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수온이 높을수록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탄산수소 이온 이 수권에 녹아있는 탄소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기권이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간다는 말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체의 용해도 기억나나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용해도?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이제 녹인다고 하면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녹이는 게 더 잘 녹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져요. 근데 기체는 어떻다 그랬어? 고체랑 반대라 그랬죠.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뭐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기체들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잘 녹아. 더 잘 녹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던 그 탄산 이온으로 존재하던 녀석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용해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원하고 그렇게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뭐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 C는 생물의 유해가 묻혀서 화석 연료로 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생물의 유해가 묻혀서 화석 연료로 되려면 어디로 가겠어? 저기 딱 써있네. 유기화합물이 화석 연료로 화살표 가는 거 있지. 뭐 기호가 안 붙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다만 참 그 눈에 보이는데 기호를 얘기할 수는 없네요. 유기화합물에서 화석 연료 쪽으로 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뭐 거기다 D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썼어요. 잘했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기권, 수권, 직권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 에너지 순환 요 얘기가 이제 7번부터 나오죠. 위도에 따라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손전등을 나란하게 하여 지구본의 A와 B에 비추고 빛이 비추는 면적을 비교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했으면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면적을 비출까? A? 맞죠? A가. 아니, 그 그림 보니까 B는 요거 딱 동그라미 모양만큼만 되겠지만 A 같은 경우는 더 넓게 이렇게 비추게 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똑같은 양의 빛이 들어오더라도 A에는 더 넓은 부분에 퍼지기 때문에 A 쪽이 태양빛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다라는 거. 단위 면적당.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나의 A는 또 나의 A는 뭐야? 손전등을 모는 종의 비스듬히 비춘 경우의 면적이 A고 수직으로 비춘 경우의 면적이 B인데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넓냐? 그러면 A가 더 넓겠죠. 넓다는 얘기는 A처럼 비스듬하게 비추면 그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적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나의 A는 가의 A에 해당한다. 맞네요. 뭔가 말이 되게 어려운데 비스듬히 비춘 거니까 기억은 맞는 모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A와 B의 가해지는 총 에너지 양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겠죠. 왜? 손전등 하나 그냥 비춰주는 거니까 니은도 맞고 디귿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 양은 A가 B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 요 말은 틀렸네. 그렇죠? A가 더 조금밖에 못 받죠. 똑같은 양인데 넓은 면적에 걸쳐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그린 가는 세 지역 ABC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태양의 고도는 A에서 가장 높다. 오, 맞네요. 그쵸? 저위도 지역에서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뜨고 고위도 지역에선 태양이 높이 떠봐야 뭐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슉 떠서 낮게 지나가요. 고위도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아니요. 고위도 지역에서 살면 백야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야가 뭐냐면 100일 동안 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100일 동안은 낮인가요? 100일 동안은 낮이야. 100일 동안 낮이고 100일 동안 밤이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암막 커튼이 필수예요. 왜냐면 100일 동안 계속 태양이 지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안 져. 밤인데 태양이 계속 떠 있어. 어머나 뭐 이래. 뭐 이러면서 암막 커튼 치고 자야 돼요. 그런 곳에서 생체 리듬을 잃으면 되게 피곤하게 되겠죠.
해가 떠 있으면 생물체들이 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서 잘 자줘야 돼요. 자, 그런 건 지연이는 별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잠을 아주 잘 잘 것 같군요. 자, 2번 가에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B, C 순서로 많다 그랬는데 맞겠죠? 그렇죠?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나의 P는 태양 복사 에너지, Q는 지구 복사 에너지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Q는 보니까 일정하게 쭈르륵 줄어들어. 그래서 90도가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걸 보니까 P는 얘가 0도부터 50도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90도까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90도에서도 0에 가까이 가지는 않아. 따라서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바는 Q는 말 그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구나. 태양이 들어오는 거 90도가 되면 거의 안 들어오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Q가 태양 복사 에너지, P가 지구 복사 에너지구나. 이렇게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이제 에너지 전체 총량이 적으니까 덜 나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막 0에 가깝도록 이렇게 확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야.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에 열에너지 이동량은 위도 30에서 50도 부근에서 가장 많다. 열에너지 이동량, 그래서 그래프 제일 높은 곳을 보니까 30도에서 50도 사이 정도가 제일 높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냥 그래프 보고 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에너지가 남는 곳이 있고 모자란 곳이 있는데 그거에 딱 중간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간점이 대략 위도 몇 도 정도가 된대요? 38도. 그래, 위도 38도 부근이 그게 딱 균형이 맞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근데 균형이 맞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살기 좋다든지 그런 건 아니야. 별로 상관없어 그런 건. 자, 그다음에 5번 가의 C 지역은 P가 Q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가의 C 지역이 뭐야? 고위도 지역이죠. 고위도 지역은 P가 지구 복사 에너지, Q가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거 맞네요. 고위도 지역은 먹는 거보다 나가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 네 문제밖에 안 남음. 일찍 끝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자, 9번. 그림은 북아메리카 주변의 판의 경계와 지각의 단면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아하니. 오, 그래. 내가 이 지그재그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야. 북아메리카 옆에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놓은 거 있죠. 사실 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저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야. 확대해서 저렇게 그려놨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세 가지 경계가 다 들어있는 거야. 세 가지가 A, B, C에 각각 있는데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C부터 한번 보면, C 보이나요? C 보이죠? C는 어떻게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 만나는 곳이니까 얘네들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파고들어서 섭입형 충돌 경계가 되는 것이야. C는. 수진, C가 뭐라고요? 섭입형 충돌. 오, 이 친구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 그 다음에 B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가 되죠. 따라서 얘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것이야. 여기가 이제 해령 부분이 되는 거지, B가. 그 다음에 A가 남았는데 A는 뭐냐면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경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에서는, 즉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는데 천발 지진은 활발한 거 맞는데 화산 활동이 굳이 활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화산 활동은 오히려 B나 C 같은 데서 활발하게 일어나요. 다음에 니은, B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멘틀이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상승하는 상승부에 위치한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기역, 니은 둘 다 틀렸고, 그래서 답은 아마 디귿이 될 건데, C는 섭입형 경계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침강한다.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그림 가는 뉴질랜드 근처에서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는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의 분포. 어우, 징그러워. 나 황공포증 있음. 징그럽지 않나요? 나의 점 찍혀 있는 거? 그래요.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징그러워 하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찍었다고 해요. 찍었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은 말이야. 나를 보면 얘가
하얀색 동그라미가 100km 이하,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을 찍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00에서 200, 200 이상, 200 이상이 되면 이제 신발 지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천발 지진이 이렇게 띠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도 그렇고, 이 신발 지진도 이렇게 띠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억. B 지역보다 A 지역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B 지역 봐봐. B 지역 보면은 고기를 경계로 해서 얘가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니? 서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비틀리게 만나게 되잖아. 그쵸? B는 화살표 방향이. 네, 그림으로 그릴까요? 안 그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리고 싶으시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B가 있고요. 요게 요렇게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 B 위아래로. 그쵸? 이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보존형 경기에 해당하는 것이야. 보존형 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태평양판이랑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여기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써있죠. A가 어디 갔어?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밀어들이는, 게다가 해양이랑 대륙이랑 만나는 그런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화산 활동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존형 경계니까.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서비평 경계에 가까우니까 서비평 경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수록 그렇죠?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 말도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고, 디귿에 태평양판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보다 밀도가 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게 밀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거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위쪽에, 태평양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다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1번. 그림 가는 전 세계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는 A에서 D 중 한 곳의 지각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게 A, B, C, D가 각각 뭔지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A를 먼저 보니까 점 A 보이니? 점 A 찾았으면 그게 어느 나라쯤에 있는 것 같니? A라고 하는 거. 지연? 점 A가 찍혀 있죠? 여기 무슨 나라예요? 이 친구들 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인도, 네팔이 있는 그쪽이야. 그 A에서 요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인도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요 있는 부분이 네팔이란 말이야. 그럼 네팔에 뭐가 있니?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즉 히말라야 산맥을 A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어떤 거냐면은 대륙지각이랑 대륙지각이 서로 만나는 충돌형 수렴 경계가 되는 거죠. A가 충돌형 수렴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B는 B 같은 경우에 거기 화살표가 되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B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점 B라고 찍어놓고 거기 화살표가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변환단층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야. 보존형 경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는 서비평 충돌 경계를 C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발산형 경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 놓고 A와 B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아닌데? 맞는데? 응, 그래요. 일단은 A와 B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맞고. 충돌형 천발 지진이에요? 충돌형? 그럼요.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었나? 잠깐만 기다려봐. 충돌형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요. 자,
잠시 헷갈렸어요. 자, 보면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신발 지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아닙니다.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D에서는, D가 이제 그 발산형이죠. 발산형에서는 신발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 왜? 신발 지진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랑 화산 활동만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디귿에 나는 가의 C에 해당하는 단면도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섭입형을 그려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는 것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 마지막 문제군요. 12번. 그림은 화산 분출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냐면 화산재가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 거야. 화산 이류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애들이 쭈루룩 밀려 내려와가지고 땅에 쌓이는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나는 지열 발전. 다는 이거 뭐야?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이 차를 덮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가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러면 얘는 맞을까요? 아닐까요? 사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건 화산재. 이런 애들 조그만한 입자들이지 이런 것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니? 못 지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차라리 이런 거 산사태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덮치면 집이 쓸려 내려오고 사람이 굳어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왜 무슨 화산? 베수비오스 화산? 폼페이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가면 막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게 덮치면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아니고 니은에 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맞죠? 지열 발전이니까 에너지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그 다음에 이거 화산 쇠설물이니까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킨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 부분을 봤는데 자, 뭐 펜을 닫는 건 좋은데 O2 아까 얘기했죠. 117페이지까지 봐와야 내일 이제 그 문제들을 풀 거예요. 4단원, 5단원 두 개입니다. 3단원까지는 다 풀었니? 우리 같이 봤던 것 같아. 3단원까지. 그치? 3단원이 뭐죠? 자연의 구성 물질. 그래서 무슨 단백질의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이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새롭다는 표정인데요. 지원?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문제 풀어서 내일 올 거지? 네, 알아요. 내일 올 거지?